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어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완전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감이 됐죠. 31조나 몰렸고요. 경쟁률이 323대 1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 IPO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 여러분들 청약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한두 주 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마저도 너무 좋은 경험이고 또 한 주도 소중하니까요.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25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급락했네요. 이 다우지수가 2.71%나 떨어졌고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온 나스닥 지수 역시 2.19% 내렸고요. 또 S&P 500도 2.59%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떤 악재가 나타난 걸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2달 만에 최대 규모로 폭증했습니다. 23일 하루에만 3만 6천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뀔만 하죠.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에 미국 내에서도 확산세가 심한 이 핫스팟 지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부각됐는데요. 미국이 31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또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중국에 이어서 유럽연합과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단 2달 만에 1.9포인트나 하향 조정하면서 마이너스 4.9%로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8%로 전망했고요. 한국도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1%로 추가 하향 조정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는 거 조금 자랑스럽네요. 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불안한데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실패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에 법인 세율을 현재 21%에서 최고 28%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가 당선이 되면 기업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죠. 어떻게 될지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볼게요. 국제유가도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해서 약 144만 배럴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60만 배럴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고요. 이에 8월 인도분 WTI 5.9%나 하락하면서 배럴당 40달러 3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같은 SK그룹 계열의 바이오 회사 나노엔텍이 상한가 진입했고요. 그 밖에 SK케미칼 우선주와 SK디스커버리 등 SK그룹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네오팩트는 홈 재활훈련 기기와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1호 승인을 받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 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은 자체 개발한 융합항체가 세포 실험에서 매우 강력한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이에 에이프로젠 HNG와 에이프로젠 KRC, 에이프로젠 제약 일제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로부터 산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총 10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6개 기업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들 모두 수소 연료전지차와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변신을 합니다. 상하프론테크와 코넥,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JNTG, 세한산업이고요. 사업 재편 기간 5년 동안 정부의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상하프로테크와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키워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랩지노믹스 세계 최초 35분 RT-PCR 진단키트 내놔. 식약처가 지난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위해서 진단시약 긴급 사용 신청 공고를 냈거든요. 국내 여러 기업에서 13개 제품을 신청을 했는데 어제 이 중에 3개를 1차 승인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모두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응급용 진단시약이고요. 검체 전처리, 즉 RNA 추출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에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랩지노믹스의 랩건이 포함된 것이 보이시죠? 이에 어제 랩지노믹스가 오후장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까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랩건은 어떤 진단키트일까요? 세계 최초로 30분대의 검사 결과 도출이 가능한 실시간 PCR 방식의 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회사들이 저마다의 진단키트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매번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방식부터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 초반에 진단키트 업체들 엄청 주목받기 시작할 때 시젠, 솔젠트, 바이오니아 이런 기업들 기억나시죠? 이들이 주로 생산하는 진단키트는 RT-PCR, 즉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이 적용된 기기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수출된 진단키트의 대부분이 이 방식이 활용이 됐고요. 가장 정확도가 높고 감염 직후에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검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첫째, 환자의 콧물이나 가래 등 검체에서 핵산, 즉 RNA를 추출합니다. 둘째, 추출한 RNA를 진단키트 안에 담긴 핵산 수출 시약과 반응을 시킵니다. 여기서 시약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정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시약과 혼합한 검체를 PCR 장비에 넣고요. 반복적으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특정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수백만 배까지 증폭이 됩니다. 이후에 전문가가 결과를 판독해서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건데요. 초기에는 결과를 얻기까지 6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그래도 검체에 바이러스가 극미량만 있어도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진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에 면역 진단 키트들이 줄줄이 출시되기 시작했죠. 항원과 항체 진단 키트가 바로 면역 진단법을 활용한 건데요. 진단 시간을 10분 안팎으로 줄이면서 좀 공항을 포함해서 이동식 검사가 필요한 곳, 그리고 빠른 검사가 필요한 곳에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분명합니다. 항체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고자 만들어내는 물질이고요. 보통 바이러스 침입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항체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항원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원은 바이러스 자체를 말하고요. 환자 체외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돼야 비로소 이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기 진단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등온 PCR이라는 방식인데요. 아까 RT-PCR은 유전자 증폭을 위해서 장비의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핵산 증폭 시 온도 변화를 주지 않는 PCR 방식이 나왔고요. 그게 바로 등온 PCR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검체의 바이러스 개수가 적을 때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여러 가지 방식들 내용 짚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랩지노믹스의 랩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세계 최초라는 말이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RT-PCR 방식의 진단키트, 진단 시간을 초기 6시간에서 한 2시간 30분대로 단축시킨 상황인데요. 랩지노믹스가 이를 35분까지 더 단축시킨 거고요. 30분대의 검사 시간은 지금까지 등온 PCR에서만 가능했는데 세계 최초로 RT-PCR에서 구현을 해낸 거죠.
검사 장비가 부족하고 또 검사 시간의 제약이 심한 국가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비 한 대당 검사 용량을 5배 이상 늘릴 수가 있어서 좀 검사 대상 인구가 많은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의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과 함께 식약처의 수출 품목 허가까지 획득을 했거든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수출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이제 개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오늘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변경되는 과세책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뭘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주주만 그 대상이었죠. 표에서 보는 것처럼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이 1%를 넘거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코스닥은 지분율 2%를 넘거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양도세 대상에 해당이 됐고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냈어요. 일명 개미 투자자들은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들도 모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은 25%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소액 투자자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2020년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세금 변화를 확인해 볼까요? 제가 오늘 A라는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샀다고 해봅시다. 다음 달에 7천만 원이 돼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죠? 그럼 제가 부담할 세금은 7천만 원 곱하기 증권거래세 0.25%에서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을 증권거래세로 부담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2023년에 똑같이 5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7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없고요.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됐기 때문에 7천만 원 곱하기 0.15%에서 10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7만 원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죠. 그럼 이번에는 수익이 2천만 원 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A 주식을 1억 원어치 샀고 또 다음 달에 1억 4천만 원이 됐을 때 팔았다고 해볼게요. 4천만 원 차익을 남겼잖아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죠. 왜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매도 주식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0.25%의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35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요. 주식 차익 4천만 원에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즉 4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죠. 그럼 양도소득세 4천만 원과 추가로 증권거래세도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억 4천 곱하기 0.15%에서 21만 원이네요. 그럼 총 42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보다 내야 할 세금이 386만 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익통산과 3년 내 손실의 2월 공제 혜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A 주식에서 3천만 원을 벌었고 B 주식에서는 5천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 1년 동안 총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손익을 통산해서 2천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6년에 또 다른 C 주식을 사고 팔아서 4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면 4천만 원의 기본 공제 2천만 원 들어가면서 원래 2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2천만 원 손실 본 것을 2월 결손금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26년에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사고 판 모든 주식의 총 수익을 합계를 내서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3년 전 손실을 끌어다가 2월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2021년에 4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고 2023년 1월에 그 주식이 8천만 원이 됐다. 6월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올라서 그때 팔았다. 이 경우 총 수익금은 4천만 원이 1억 2천이 됐으니까 8천만 원인데 여기에 다 과세가 될까요? 아닙니다. 2023년 이후에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세가 적용이 돼서요. 8천만 원이 1억 2천이 됐으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언론에서 개미 투자자들도 앞으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겁을 줬는데 사실 진짜 소액 개미,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증권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좀 세금 부담이 덜할 수 있겠고요. 주식 투자 상위 5% 정도가 이 양도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식 관련 내용만 전해드렸고요. 펀드나 채권, 또 파생상품도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내 통산 개념이 적용되니까 내용 따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날도 꿀꿀한데 시장도 참 꿀꿀한 하루였네요. 내일은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